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고 이틀 연속 강조했습니다.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도 곧 서명하는데 종료 가능성까지 내비쳤던 한미 FTA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국 미사일 분야 전문가인 시어도 포스톨 MIT 명예교수가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 아닌 중국 견제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톨 교수는 JTBC 단독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평안남도 북창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리 군은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논의된 직후 벌어진 이 무력 시위에 미국 대통령이 나서 중국에 대한 무례라고 하는 등 국제사회가 규탄했습니다. 대선을 열흘 앞두고 후보들은 주말 표심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통합정부 구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나란히 부산 경남을, 심상정 후보는 수도권을 찾았습니다. 법원이 국정개입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최종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기간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장시호 씨가 석방된 상태에서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 등의 석방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 재발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사드는 한국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돈을 내는 게 맞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놓은 사드 청구서는 트럼프의 돌출 발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압박이었습니다. 자, 우리 땅에는 있지만 사드의 소유권, 관리권, 작전권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1조나 되는 비용까지 내게 된 것이죠. 자, JTBC는 미 국방부 자문위원을 지낸 포스톨 교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포스톨 교수는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 아니라 전형적인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을 타고 쫓기듯 배치된 사드. 새 정부는 당장 부당한 사드 비용 문제를 놓고 미국에 휘둘리고 또 중국의 압박에 치이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먼저 이유정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을 받아내려고 작정을 한 모양새입니다. 폭탄 발언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다시 언론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중히 말하는데 한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비용 요구를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반발했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이전부터 한국을 대가를 받아내야 할 나라로 간주했습니다. Every time we protect South Korea, and it's wonderful to protect South Korea. I think it's great. Let them pay us for it. 대통령이 되자 이를 현실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맺은 아주 나쁜 협정이라고 또 비난했습니다. 재협상 또는 폐기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와 맺은 무역협정을 전면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와 한미 FTA가 주된 공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대며 한미 간 안보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한국을 향해서만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트럼프의 이딴 발언을 놓고 미국 내에서도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비용 분담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을 지원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최병관 특파원입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한미 동맹에 미칠 악영향을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 국민들을 격노하게 만들고 반미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한국을 당황하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도 한미 동맹에 대한 예상치 못한 피해라는 전문가 진단을 내놨습니다. 사드 비용 청구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미국이 뻔히 아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충격적입니다. There is clear pressure from China, economic pressure,
I find it preposterous that China would try to influence South Korea. 백악관은 사드 비용 청구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션 스파이서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 나중에 더 할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다른 나라도 공평하게 기여해야 한다며 비용 분담 원칙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미국이 남의 안보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spend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on security all over the world. 찰떡 공존하던 한미동맹은 사드 비용 문제가 튀어나오며 기로에 섰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사드 배치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이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직후에 사드 운용 비용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드 청구소를 충분히 예상을 하고도 국민들에게는 줄곧 다른 얘기를 해왔다는 건데요. 한미 간의 협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지 닷새 만인 지난해 7월 13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돈은 미국이 낸다고 말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누가 됩니까? 운영 비용은 미 측에서 됩니다. 하지만 잠시 뒤 사드 운용 비용이 향후에는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우리가 분담하는 부담금 속에 2019년부터는 포함될 가능성도 있죠. 포괄적인 의미에서 네. 인건비, 시설비, 무슨비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이 나눠졌기 때문에 네, 다 들어갈 수 항목이 있는... 포함되면 들어갈 수도 있다. 1조 원이라는 금액까지 나왔지만 김 실장은 답을 피했습니다. 1조 원 정도 든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사드의 도입 비용입니다.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운영비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핑계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을 예상하고도 운영비 추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9달 동안 김 실장은 수차례 미국을 오가며 사드 협상을 했지만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는 미국의 미사일 분야 전문가지요. 미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자문 역할을 했던 포스톨 MIT 명예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포스톨 교수는 사드가 한국 방어보다는 중국 견제 목적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사드 비용을 한국에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포스톨 MIT 교수는 사드는 중국 견제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Not really for South Korea, it's for China. One tool for the United States against China, yes.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만드는 지렛대 역할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포스톨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MD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요구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Strange that we force South Korea to do something that they were reluctant to do, and then we want them to pay for it. 한미 동맹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an American who's concerned about maintaining good alliance relations with our allies, I think this is a very bad idea. 포스톨 교수는 또 미국이 우리나라 조기 대선을 감안해 배치를 서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어제 트럼프가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내라, 이렇게 얘기할 때만 해도 이게 웬 난데없는 사드 청구서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미국 정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과연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냐, 이런 의구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를 취재해온 정재윤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오늘 트럼프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엇보다도 백악관도 이런 얘기를 이제 후방 지원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백악관 대변인이 사드 비용 청구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미국이 나토나 다른 나라에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그들이 균등하게 기여할 것을 말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즉 한국 등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비교적 확실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트럼프는 보면 외교도 여태까지 나온 스타일을 볼 때 뭐 장사하듯이 하는 스타일인데 보면 결국 사드 비용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엮어서 가겠다 뭐 이런 전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자체도 비용 청구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예. 나중에 흥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사드 운용과 소유권은 모두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FTA도 그런 것이지만 당장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지난해 분담금이 9,400억 정도였는데요. 이걸 크게 올려서 사드 청구서와 흥정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예. 근데 아까 김관진 실장 얘기를 보면 사드 비용을 직접 대는 건 아니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에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김관진 안보실장의 발언을 보면 그런 예.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사드가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런 설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정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하면서 그렇게 됐죠. 결국 당장 다음 정부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 차기 정부는 당장 미국 정부와 이제 사드 비용은 어떻게 할지 또 여기와 연계된 한미 FTA 재협상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대선 전에 서둘러 미군이 사드를 배치한 것 그리고 우리 대선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것 모두 치밀한 계획에 따른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사드가 그러니까 이번 주죠. 조기에 기습적으로 배치된 게 네.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그런 시간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겁니까? 네, 미국 국방부에서 오랜 자문 예. 역할을 해왔던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미사일 전문가인 포스톨 교수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드는 전적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더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put something in place. You know, it's very hard to put something in place, but once you get it in place, it's very hard for the other side to get it out. So I think this is a political strategy. 즉 차기 정부가 예. 들어서면 이 사드 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기에 사드를 배치한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예, 그 사드를 조기에 기습적으로 배치한 게 정부가 이제 뭐 열흘 남았는데 그 정부에 배치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 내라고 이제 당장 압박을 할 것이고 중국은 뭐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가 이제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뭐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던 게 균형 외교 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차기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사드가 배치가 되면서 차기 정부는 이리저리 지금 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은 뭐 얻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드를 조기에 기습적으로 배치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 한국을 방어하는 무기 체계로는 사드가 좀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많이 예. 제기돼 왔습니다. 포스톨 교수 이외에도 다른 그렇습니다.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많은 했죠. 전문가들이 이런 예.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또 사드가 애초부터 이게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인 MD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예.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에 한국과 일본의 MD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도 사실상 사드를 MD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런 꼴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한반도 사드 배치로 미국의 MD 전초 기지를 마련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북미사일에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일본에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생색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이 원하는 이 군사적 영향력 제고와 함께 사드 비용 요구를 청구를 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적자폭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외교의 큰 틀이 어떤 거대한 체스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사드가 어떻게 보면 큰 지렛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합의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앞서 이 과정들을 뜯어보면 미국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된 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일단 다음 정부에서 절차 등을 다시 검토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이 탄핵 정국을 틈타서 조기 배치 결정을 하고 또 배치도 결국 기습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그 다음 정부에서 미국과 다시 협상 내지는 뭐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대체 한국과 미국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이제 공개를 해서 그 부분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겠군요. 그렇습니다. 정치부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네, 사드 배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조금 전 7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선 촛불 집회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승기 기자, 집회는 아직 진행 중인가요? 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본 집회는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행진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전과는 달리 최근 사드 배치 강행을 규탄하기 위해 주한 미국 대사관과 총리관저 방향으로 행진합니다. 앞서 오후에도 기습적인 사드 반입을 규탄하는 사전 집회가 곳곳에서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은 사드 가고 평화오라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행진을 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네, 사드가 배치된 인근 지역 주민들도 집회에 나왔던데요.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던가요? 네, 성주, 김천 등 사드 배치 장소 인근 주민 50여 명도 오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후 4시쯤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모여 사드 배치 반대 기도회를 열고 자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유선철 김천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사드 배치는 국가 주권과 국민 주권을 잃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경찰과 충돌했던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은 내일은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종교 행사를 열고 2시 30분부터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집회 주제가 대선 주자들에 대한 광장의 경고였잖아요.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본 집회가 시작된 오후 7시부터 1시간 넘게 시민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발언이 많았지만 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성소수자 발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에 시달리다 지난해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PD의 어머니도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을 끝으로 촛불 집회는 더 열리지 않는 건가요? 오늘이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린 집회긴 하지만 앞으로 집회가 계속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이 촛불 민심이 요구한 적폐청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은 오는 12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갈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서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북핵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매우 이례적으로 장관급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강경일색인 미국의 대북 정책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We call on countries to suspend or downgrade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틸러슨 장관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관계를 맺은 제3자와 단체에 대한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라는 미국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동원해 북한을 점점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제재보다는 선대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对话谈判是唯一的出路，也是各方的明智的选择。 사드 배치와 한미 군사훈련도 중지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러시아 또한 북한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무력을 이용한 북핵 해결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 새벽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논의되고 불과 몇 시간 뒤에 북한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무력 시위를 보이는데 발사에는 실패한 것으로 한미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무례라고 지적했고 일본도 규탄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16일에 이어 13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평안남도 북창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독자 조치까지 언급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소식에 자존심이 상한 듯 즉답을 피했지만 이후 트위터에 북한이 중국과 중국 국가주석을 멸시했다며 중국을 끌어들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今回の北朝鮮によ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
国連安保理決議等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ます。北朝鮮に対して厳重に抗議をするとともに強く非難をしました。 중국 매체들은 북한 미사일 도발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고 일부에선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은 오늘 오후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대선이 이제 꼭 열흘 남았습니다. 사전투표 전 마지막 주말이기도 하지요. 각 후보들 오늘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벌였는데요. 유세 현장을 유한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호남을 찾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개혁공동정부 구상은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 문재인을 반대해서 급조된 정당이 지금 국정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만 이기려는 정치공학 정권 야합 아닙니까? 충청권 공략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의 통합정부 구상이야말로 나눠먹기라고 꼬집었습니다. 다 민주당 내에서 끼리끼리 나눠 먹자는 겁니다. 합리적인 개혁 세력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제대로 개혁해야만 합니다. 홍준표 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나란히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 보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코리아 패싱하겠다는 거예요.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그런데 말이 되는 우파 정부가 들어오면 달라지죠. 이렇게 안보가 정말 심각한 이 시기에 1번, 3번 후보한테는 안보를 절대 맡길 수 없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수도권 유권자들을 만나 심상정에게 던진 표만큼 대한민국이 바뀐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세에 편승하는 표는 대한민국도 바꿀 수가 없고 내 삶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나의 절박한 삶을 제대로 책임 있게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군가. JTBC 유한울입니다. 바른정당에서 시작된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 투표용지 인쇄 마감 시한인 오늘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끝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른정당 내의 내부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전날 이은재 의원의 탈당으로 술렁였던 바른정당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마감 시한인 오늘까지 추가 탈당 등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김무성 공동선대위원장은 단일화 요구가 촉발된 지난 24일 의총 이후 처음으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입장은 모호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단일화를 주장했지만은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지금보다 단 한 표라도 더 얻도록. 유 후보는 완주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에서 밖에서 자꾸 흔드는데 끝까지 갈 수 있냐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5월 9일 투표용지에 기호 4번 유승민 이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유승민계 홍문표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인쇄 일정과 상관없이 후보 사퇴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후보들 일정을 밀착 취재하는 마크맨이 간다. 오늘은 문재인 후보 순서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늘 호남 지역을 찾았는데요. 문재인 후보 부인도 문 후보와 따로 호남 지역을 돌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 익산역 광장 한켠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시민들에게 전단을 돌립니다. 저희 지지하는 분들이 일단은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많으니까 이제 저희도 힘이 나고 열심히 하고 있죠. 문 후보의 유세를 앞두고 분위기 잡기에 나선 겁니다. 오후 1시 로고송과 함께 문 후보가 등장합니다. 익산역 집중 유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역 광장에 모여 있는데요. 다들 문재인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연설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전국이 저 문재인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압도적인 정권 교체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문재인 후보는 익산을 시작으로 전남 순천, 목포, 그리고 광주까지 호남 지역을 두루 돌았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도 하루 종일 호남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말 그대로 호남에서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바로 국정 운영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미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좀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후보의 부인도 오늘 전주의 한 복지관 방문을 시작으로 호남 지역을 돌며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남편이 정치인으로 바쁘다 보니까는 부지런히 다니시는데 놓치고 다니시는 분이 참 많아요. 제가 만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러고 전해도 드리고. 호남 일정을 마친 문재인 후보는 내일 충청 지역을 찾아 유세를 이어갑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 마크맨인 고석승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석승 기자, 문 후보가 오늘 호남을 돌았는데 사람들이 영상을 보니까 꽤 많이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광주 유세 문재인 후보 측 추산 2만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예. 제가 다녀보니까 기본적으로 지역민들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좋았는데요. 이 문 후보가 익산 유세를 마치고 이 기차를 이용해서 이 순천으로 이동을 하는데 유세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문재인 후보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함께 기차역까지 이동을 하면서 이 순간적으로 기차역이 이 붐비는 이 혼잡한 상황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뭐 표도 표지만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호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나 득표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며칠 전 이 선대위 핵심 관계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이 호남 지역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보면 이 바닥 민심이 문재인 후보로 돌아선 것 같다면서 7대3,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70%까지 이 득표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70%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람이 섞인 이제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아직 이렇게 나오는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호남 출신의 관계자는 9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지역 특성상 80%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오늘 연설에서 이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호남 과반을 넘어 60%에 근접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1등할 후보 누굽니까? 예. 문 후보는 60%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근데 2012년 대선 때하고 비교하면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던데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에 뛰어들었다. 현장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유세 현장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이른바 이 막춤으로 화제가 된 진선미 의원은 물론이고 뭐 이춘석 의원, 김춘진 전 의원 이런 중진들도 단상에서 춤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춤추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제가 이춘석 의원, 이재정 의원과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와 오늘 온라인상에서 이 김부겸 의원의 연설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대구의 한 시장에서 김부겸 의원이 유세를 하던 도중에 일부 시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자 이 김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잠깐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신 차려! 어디서 여당이라 그러면 말도 못하면서 야당이 뭘 하면 삿대질하고 우리 새끼들 왜 되겠어요? 정신 차립시다. 예. 지금 지원 유세에서 저런 모습은 처음 보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그 전부터 이제 이 김부겸 의원의 대구 유세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대구, 경북, 이 TK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 비토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친박 정서가 굉장히 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유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일부 시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자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뭐 적폐청산을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친박 정서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된 것 같고요. 아까 문 후보 부인도 만났던데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이 문재인 후보 부인 이 비공식 호남 특보라고 불릴 정도로 호남을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찾고 있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세가 약한 노년층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일일이 좀 들어주다 보니까 일정에 쫓겨서 이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게 이 캠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마크맨 고석승 기자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내일이죠. 마크맨이 간다 순서는 안철수 후보 취재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TV토론에서는 후보들이 경제 분야를 놓고 논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일자리 대책 그리고 과거 정부의 책임론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첫 공방의 주제는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는 여전히 기업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 것 같으면 저는 81만 개가 아니라 200만 개, 300만 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주도 그리고 또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육성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과거 정부 책임론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비실장도 했고 집권 여당에서 중요한 직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제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잘한 거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 분이 전임 정권에 정말로 많은 책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전임 정권 쭉 거치면서 안랩 백신 정부의 협의해서 해가지고 큰 회사 아닙니까? 감정 섞인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신 후보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선 노조와 관련해선 공방이 더 거세졌습니다.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궤변이 아니라 궤변이 아니면 뭐예요? 가짜 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이제 남은 TV토론은 딱 한 번으로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열린 촛불 집회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냈었는데요. 촛불 집회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신청은 기각됐지만 오늘 집회에선 선거법 위반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홍준표 후보 비판 발언 등 선거법 위반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를 막으려는 취지의 효력 정지 신청을 낸 이유입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동성애 처벌을 주장한 홍 후보를 비판할 거라 염려한 겁니다. 법원은 이유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은 광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적폐청산, 부역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 이름, 사진이 없어도 문구 등으로 누구를 겨냥했는지 유추할 수 있으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반 10여 명을 광장에 파견해 현수막과 유인물, 발언 등을 살폈습니다. 주최 측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고 있다며 과잉단속 감시단을 만들어 맞대응했습니다. 위축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 때 유권자들이 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줄어들고 대선 전까지 사드 반대 등 집회가 예정된 만큼 선거법 위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최순실 씨 등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최종 선고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장시호 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법원은 어제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 그리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선고를 미뤘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진행한 뒤 함께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들의 구속기간이 끝난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구속기한이 완료되는 다음 달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6월 초 완료되는 장시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추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종 전 차관의 상황은 다릅니다. 재판부는 어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와 추가 기소 사건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겠다며 이들의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최 씨의 경우 특검과 검찰특별수사본부 2기에서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가 돼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안 전 수석의 경우 김영재 원장 부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료산업학과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이 교수가 모든 책임을 제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정 씨가 체육 특기생이라 학교 방침에 따라 배려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봄비가 잦고 따뜻한 이맘때는 죽순의 제철입니다. 요즘 경남 거제에선 뿔처럼 솟아오른 죽순 채취가 한창인데요. 죽순 가운데 가장 큰 맹종 죽순을 알리려는 이색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비 온 뒤 죽순이 여기저기 치솟는 우후 죽순의 현장입니다. 한 뼘짜리부터 제 키만한 것까지 크고 작은 죽순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30cm를 넘지 않는 부드러운 죽순만 골라 곡괭이로 찍어 끊어내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경남 거제 하청면은 대나무 중에서 제일 굵은 맹종죽이 가장 많은 곳으로 전국 맹종죽순 생산량의 8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이 대량으로 밀려들고 일손이 귀해지면서 수확량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딸, 사위, 아들 다 와갖고 산에 벌떼같이 올라와서 죽순 수매를 했죠. 농촌이 하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채취할 사람이 없어요. 일본 수출길도 일찌감치 중국에 빼앗겼고 지금은 죽순과 대나무를 전남 담양으로 보내 담양 죽순이란 이름으로 팔리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국리 끝에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맹종죽 3만 그루가 심겨진 곳에 문학의 거리와 놀이기구를 포함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체험형 축제를 열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거제시도 웰빙 열풍을 겨냥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 자체 브랜드로 전국에 홍보하는 등 맹종죽 본고장의 명성 회복에 나섰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프로야구에선 선수들이 경기 도중에 퇴장당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어제 SK 이대수 선수에 이어 오늘은 롯데 이대호 선수가 퇴장당했습니다. 판정 시비가 원인이었는데요. 오광춘 기자입니다. 롯데가 1대0으로 앞선 4회 이대호가 친 공이 홈플레이트 부근을 맞고 튀어오릅니다. 이대호는 파울이라 생각하고 1루로 뛰지 않았는데 두산 포수 박세혁이 이를 잡아 태그합니다.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심판은 파울이 아니라고 보고 이대호의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이대호는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보호 장비를 던진 탓에 퇴장 조치됐습니다. 어제는 SK 이대수도 퇴장당했는데 연이틀 프로야구에선 판정 시비가 일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LG 타자들이 KT 잠수함 투수 고영표의 공에 영거푸 헛방망이질을 합니다. 최근 5연패에 빠졌던 KT는 고영표의 데뷔 후 첫 완봉 역투를 앞세워 LG의 귀중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넥센 서건창이 타석에 설 때마다 안타를 뽑아냅니다. 위기에선 호수비로 실점을 막아냅니다. 한화는 선발 투수 오감도가 부진한 데다 고비마다 실책을 연발하며 자멸했습니다. 시즌 초 갈비뼈 부상으로 뒤늦게 복귀한 기아 김진우는 사사구를 남발한 끝에 5회 원아웃까지 5점을 내주고 강판됐고 선발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올 시즌 1, 2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와 NC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뜨거운 승부를 펼쳤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1도, 서울 26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 남부 산지 등에는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